러닝 컨퍼런스 VC의 기획팀장을 맡은 이강희입니다. 컨퍼런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 VC를 원만히 틔우기 위한 전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일 전야제에서는 미디어 전문가 이성규 대표님의 디지털 뉴스 미디어의 흐름과 전환기, 대학 언론의 과제, 생존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기회를 향하여 교육이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성규 대표님은 오마이뉴스, 매일경제, 블로터 등 다양한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에서 일하셨고, 현재는 창작 플랫폼 블루닷 운영을 겸하고 계십니다. 교육이 끝난 후 본 컨퍼런스에서 사용될 교류 플랫폼 빠디타운홀의 사용 방법과 행사 타임테이블이 간단히 설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12일, 13일 이틀 동안 진행될 대학 언론인 컨퍼런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대학 온라인 컨퍼런스 사무국장 차정관이라고 하고요.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내일 있을 1일차 행사 컨퍼런스, 그리고 2일차 행사 공모전을 기획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학 온라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전야제 교육에 나서신 이성규 대표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7시 1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강의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표님께서 간단히 자기소개 하신 다음에 강의 편하게 시작하시고 오후 9시까지 질의응답까지 포함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방 소개받은 이성규라고 하고요. 네, 뭐 앞에서 소개를 했다시피 지금은 뭐 창업을 뭐 미디어 스피어라는 이렇게 비즈니스 이렇게 컨텐츠 비즈니스 솔루션 스타트업 좀 창업을 했고요. 뭐 그전까지는 주로 이렇게 언론사 그다음에 뭐 이렇게 포털 중에서도 다음이나 구글 쪽에 일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뉴스와 관련된 어, 이렇게 이 경력을 좀 쌓아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작은 메시지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 뭐 전야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 주제를 사실 나누게 좀 됐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현재 대학 언론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차피 좀 주문받았던 과제가 단순하게 그냥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대학 언론이라는 키워드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함의를 좀 끌어내야 되는 주제인지라 아마 제가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좀 주제 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적절한 피드백을 좀 주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견들을 좀 개진해 주시면 저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건 거의 전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관점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도전하려고 하는 영역들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저널리즘의 어떤 깊은 영역들까지 다루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건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그 터치 정도는 하고 갈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점 이해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제가 오늘 발표 준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시작하기 전에 한번 찾아본 게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 이렇게 구글 트렌드라는 곳에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검색어가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입력을 했는가에 대한 트렌드, 이렇게 구글 트렌드를 이용을 한 건데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대학 언론이라는 키워드하고 에브리타임이라는 키워드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해봤어요. 어, 뭐 사실 한 2004년에서 5년, 6년 사이까지만 하더라도 둘의 차이가 아주 큰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새부턴가 이렇게 그 큰 폭의 어떤 차이를 보내는 기점들이 좀 있었나 봐요. 사실은 이 상황들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고 있기는 합니다. 여튼 이런 흐름들을 좀 보면서 왜 대학 언론은 에브리타임 하고였던 관계에서 혹은 그 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이 대학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어떤 대체 관계 영역으로 사실은 이쪽이 자리 잡게 됐는지에 대한 몇 가지 좀 고민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사실 이제 시작은 아마 여러분들하고 좀 기술 얘기들을 좀 먼저 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아는 짧은 지식 안에서
그 대학 언론사들이 실제로 이런 디지털의 흐름 위에 이렇게 좀 올라탄 케이스들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왜 그것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가들, 뭐 당연히 이제 저널리즘이라는 본질적 영역 자체를 도외시하거나 뭐 사실은 평가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 자체가 사실은 저널리즘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수용자들이 함께 간다라는 그런 프레임워크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 대학 언론이 하나 정도 좀 잃어버렸던 영역이 이쪽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 저널리즘 생태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프레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로서의 어떤 언론사가 있고 뭐 새롭게 매번 등장하는 테크놀로지라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로서의 어떤 그 수용자 그룹들이 있다면 뭐 물론 이제 이 프레임워크는 제가 그냥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 있는 프레임워크를 약간 조작적으로 제가 뭐 정리한 케이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늘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늘 새로운 생산자 그룹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생산자들의 진입 허들들을 굉장히 낮추는 역할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뭐 블로거들이 늘어났었던 그러면서 그들이 컨텐츠와 뉴스 생산의 어떤 주체로 등장을 하게 됐던 것 그리고 지금은 그 연결이 이어져서 페이스북과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까지 뭐 틱톡까지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장벽들은 훨씬 더 낮아졌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과거에 신문과 방송이 존재하던 대학 사회 내에서도 존재하던 시점에 이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그룹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었다면 그런 어떤 기술적 환경의 변화들이 더 많은 대학 내의 어떤 매체 이건 뭐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이 미디어 비즈니스 생태계가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의 변화는 생산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생산자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더 많은 생산자를 바라보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입맛에 맞고 또 자기가 읽기에 편하거나 보기에 편한 방식의 컨텐츠나 뉴스들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또 테크놀로지의 환경 하에서 사실은 읽고 보고 소비하고 공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셋은 항상 서로 계속 서로의 압력을 가하게 되고 또 요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게 되고 조응하게 되는 관계들. 그래서 어느 하나의 뭐 새로운 뭐 기술 하나 때문에 뭐 생산이 또 뭐 수용이 완전히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상호 적용하면서 바뀌는 관계에 있다. 이걸 보통 이제 리프로그래밍이라는 어떤 프레임워크로 사실은 접근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위기 국면들을 사실은 헤쳐나가게 되고 뭐 새로운 어떤 도약의 기회들을 만들어 왔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의 역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한 100에서 한 200년 정도로 압축하면 실제로 그 기술의 변화들, 예를 들면 인쇄 기술이 어떤 식으로 뭐 변화하면서 입력부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 다음에 조판부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 다음에 인쇄 쪽이 어떻게 변화했냐에 따라서 사실 거기에 조응하면서 저널리즘의 조류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취재 방식들도 많이 바뀌게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초반에 이 1800년대 초중반에 뭐 페니 페이퍼가 등장했었을 때의 어떤 뭐 그 이전 단계 대면 취재들이 이후에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저널리즘 다시 대응을 해왔고 그것이 마이어가 늘 강조해왔었던 정밀한 저널리즘 그것이 다시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넘어오고 지금은 예측의 저널리즘으로 넘어오는 방식들처럼 이런 기술의 변화들 생산 기술의 변화, 유통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저널리즘의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어내는데 여러 기여들을 해왔었습니다. 그 실제로 이것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뉴스의 어떤 구조나 스타일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들을 미쳐왔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역피라미드의 형식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당시에 이제 웨스턴 유니온이라는 미국의 어떤 전신회사와 그다음에 AP 뉴스 통신, AP 통신이라는 당시에 어떤 뉴스 통신사가 사실 독점의 어떤 연결체, 그 연합체를 통해서 그 만들어낸 뉴스의 형식이었었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당시에 이 전신이 철도 주변으로 쭉 깔리기 시작을 했지만 전신이 가끔 끊겨가는 몇 가지 오류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저 위에 올리는 가분수의 어떤 그 스타일 구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기술과 저널리즘의 형식들이 함께 상호 작용하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그 기사 구조였었던 거고, 그것들이 이후에 사실은 피처 스토리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런 전신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아월 그레스 뉴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뭐 많은 언론사들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기사 형식, 이거를 이제 뭐 그 이제 모래시계 구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옆피라미드 형식의 뒤쪽에 다시 그 내러티브의 어떤 피처 스토리 구조를 함께 넣는 이런 구조들이 사실은 1970, 80년대부터 등장을 하면서 지금은 거의 주류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뭐 스마트 그래비티라는 약간 개조식 형식의 뉴스 스타일이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사실은 여러 포맷들이 함께 결합되면서 스토리 구조가 훨씬 더 어드밴스드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사실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과 그다음에 수용자 그리고 언론사 간의 어떤 사고 작용 속에서 만들어낸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혹은 뭐 그전에 어떤 기술과의 호흡, 공동의 호흡들로 만들어낸 뉴스룸의 문화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언론사가 지금 당면한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으니까 지금 위기에 당면했네. 뭐 이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첩적으로 사실은 작용하고 있고 그 중첩의 거의 결절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언론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대학의 언론사까지도 사실 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의 위기라는 것들은 단순하게 무슨 뭐 특정 기술 하나에 의해서 촉발되거나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생산층위와 유통층위, 소비층위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돼 왔었던 그 결과로서의 어떤 위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어떤 일시적 위기라고 보기에는 훨씬 더 중첩적이고 구조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층위로 본다면 이미 인터넷이 등장했었던 디지털이 시작이 됐었던 때부터 이런 조짐들은 훨씬 더 강해졌었고 최근에 오면서 훨씬 더 이 압박들은 강해졌죠. 그래서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인플루언서들이 뭐 그게 이제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틱톡커라는 이름으로 어떤 뉴스레터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어떤 그 뉴스와 콘텐츠 생산 주체들이 등장을 했고 가면 갈수록 이 주체들의 수는 훨씬 더 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속도는 좀 바뀔 수는 있어도요. 그리고 유통층에서는 더 이상 예전에는 우리가 뭐 신문을 뭐 지하철에 좀 놔두면은 뭐 이 사가고 혹은 뭐 가판대에 놔두면 판매되고 그다음에 뭐 집 앞으로 배달되는 이런 걸 통해서 신문이 방송이 소비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이 경로들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었던 세상은 사실상 저 뒤로 좀 물러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은 빅테크나 소셜 플랫폼 포털과 같은 것들이 내 뉴스, 우리가 생산한 뉴스를 어디에 배달할 건지, 그리고 누구한테 도달시킬 건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잃어버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비층에서는 뉴스 자체를 기피한다거나 회피한다거나 그리고 훨씬 더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맞춤화해서 제공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들을 그렇게 소비하는 데 익숙해진 수용자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의 층위들이 십수년을 거쳐가면서 지금은 거의 하나의 어떤 수렴점으로 같이 도달해 오면서 지금의 위기 국면들은 대학 언론의 위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언론사들의 위기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뭐 큰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경쟁 비용의 상승을 초래했고 광고 수익의 하락을 초래했고 그리고 뉴스 신뢰를 저하시키는 이런 현상들로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대학 언론이든 혹은 뭐 기존 레거시 언론이든지 간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면 우리는 충분히 생존할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한 미래들을 기약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1차로는 지금 수많이 생산하는, 그러니까 수많이 등장하고 있는 어떤 그 뉴스와 컨텐츠 생산 주체들, 이 분들보다 우리가 그리고 언론사들이 훨씬 더 품질 높은 뉴스나 스토리를 제공하면 됩니다. 훨씬 더 압도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수용자들이 선택을 할 겁니다. 유통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독자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고 그들하고 접점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이든 아니든 어떤 다른 어떤 유통의 수단들을 확보하는 것.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뭐 그것이 실제로 독자들하고의 어떤 피드백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소비 층에서 우리가 이 수용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화해서 우리의 뉴스들을 뭐 형식이나 구조를 변화시킨다거나 혹은 원하는 정보들을 제깍제깍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소비들을 이끌어낼 수 있고 소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분명히 생존할 거고 훨씬 더 이 건강한 미래를 또 한 번 맞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는 결국 현재 언론사의 존재, 그러니까 이 언론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 그리고 대학 언론 내에서 뭔가를 꿈꾸는 분들의 과제로 그리고 해결해야 될 어떤 것들로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국면을 사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혁신해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실존적인 혁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일부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뭐 계속 강조를 하지만 대학 언론뿐만 아니라 기존 레거시 언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존적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일단 인정하는 것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저널리즘 자체를 재정의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모델들을 개발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사실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 제가 앞에서도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뭐 글로벌하게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언론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대학 언론사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과장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조금 더 떨어진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언론사, 레거시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기의 구조적 국면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 구조적 국면은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걸 해결해가는 방식, 극복해가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걸 위해서 사실은 실존적인 혁신, 어떤 디지털 전환이라고 상징되는 실존적인 혁신을 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 일단 레거시 중심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저널리즘을 굉장히 좁게 정의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상한 척하는 우리의 문화들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얘기를 뭐 제가 꺼낸 건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2014년에 뉴욕타임스의 혁신 리포트가 나올 때 그때 혁신 리포트를 작성하는 팀원의 한 명으로 들어갔던 분이 여기 왼쪽에 얼굴로 그려진 루이스 스토리라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바로 이제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월스트리트저널의 치프 프로덕트 오피서로 있었고요. 물론 이제 기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에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이분은 탐사 보도를 하셨던 분이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계, 우리 이 업계라고 하는 뭐 우리 그러니까 이 신문업계 쪽 사람들은
유틸리티 지향의 컨텐츠를 상당히 무시를 하죠.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뉴욕타임스의 쿠킹, 뭐 스마트 리빙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와이어 커터가 하고 있는 제품 리뷰, 뭐 그다음에 게임 같은 것들, 이제 크로스워드 같은 것들, 이런 그다음 뭐 하여튼 이 수용자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볼 수 있는 정보성의 소프트 컨텐츠들을 되게 무시를 하는 관행들이 최근까지도 있었고, 지금 뭐 한국 언론사도 이런 문화들이 그렇게 뭐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틸리티 지향 컨텐츠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두드러져 있죠. 예, 저널리즘은 무조건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해야만 오로지 저널리즘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굉장히 좁은 정의들. 하지만 저널리즘 연구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문제들이 실제로 우리의 디지털 전환들을 발목 잡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디언스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뉴스룸이 오디언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보다 오디언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유용한 정보에 대한 수용자들의 요구를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저널리즘을 여전히 굉장히 좁게 정의하고 있고, 우리는 굉장히 고상한 저널리즘만 해야 된다는 이런 문화와 의식들이 디지털 전환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 기술에 대한 인프라 포획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사실 많은 언론사들, 글로벌한 언론사들도 마찬가지고 대학 언론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스스로였던 디지털 기술들을 내재화하는 것들, 예를 들면 옛날로 따지면 윤전기를 우리가 대형 언론사들은 윤전기를 직접 사서 직접 컨트롤하고 거기를 다루는 인력들을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인쇄 품질을 높이거나 인쇄 속도를 높여서 유통의 어떤 그 시차들을, 뉴스의 생산과 소비의 시차들을 줄여나가는 오랜 그 기술적인 투자 관행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디지털로 넘으면서 하지 않았죠. 많이 투자를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많은 수의 언론사들이 어떤 외부의 기술에 포획돼서 그 외부 기술이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언론사들이 자신들이 표현하는 방식, 기사를 어떤 스토리를 구성하는 이 형태, 이런 것들을 전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유통 분야에서 결국은 네이버든 포탈이든 구글이든 혹은 뭐 또 다른 어떤 그 기술 기업의 모든 기술을 사실상 외주화하게 된다거나 혹은 그들의 기술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그들이 바뀌지 않으면 언론사들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인프라 포획에, 기술적 인프라 포획에 완전히 들어가 버렸다는 것, 이런 것들을 스스로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단계에 와 있는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프로덕트 싱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프로덕트로 사고하지 않는 기자들이 절대로 뉴스를 프로덕트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프로덕트 띵킹으로 언론사 내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혹은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얘기하는 어떤 직군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언론사에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은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대학 내에서부터 사실은 배출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 한계들로 사실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기술도 알고 기술 설계에 대한 것들도 알고 비즈니스도 이해하면서 저널리즘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교차점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존재해야만 언론사 내에서 이 역할들이 부여되고 평가받아야만 어떤 디지털 혁신 혹은 디지털 전환의 어떤 그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동력들이 여전히 기자들한테만
사실은 의존하고 있는 이 관행들이 이런 디지털의 어떤 흐름들에 조응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이 디지털 혁신과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서 이제 루이스 스토리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디지털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디언스 퍼스트로 넘어가는 것. 그래서 수용자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들. 그래서 수용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수용자들이 어디에 존재를 하며 그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체화하는 것. 그것이 디지털 시대의 어떤 생존의 위기, 실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다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국내 언론사들이 이 부분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제 그 몸담고 있는 대학 언론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국내 특유의 몇 가지 문화들이 같이 중첩적으로 좀 결합돼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가 디지털 리더십의 부재라고 하는 부분이죠. 지금 이제 그 사실 대학 언론사 내에서 혹은 뭐 지금 레거시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뭐 제가 이제 그 2021년에 언론사 리더십 진단과 평가라는 언론재단의 보고서를 만들 때 자문을 하면서 같이 연구에 일부 좀 참여를 했었었는데 이때도 이제 그 한국 그 언론사의 가장 큰 문제로 리더십 문제를 사실 그때 꼽았었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전환을 리딩할 수 있는 리더들이 현재 한국 언론사 내에서 희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디지털을 전환을 여전히 어떤 과거의 관행의 연장 정도로만 접근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 그것이 이것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과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인터뷰하셨던 분이 여기서 털어놓고 있다시피 이런 다매체 시대 디지털 전환의 어떤 위기 국면에 있는 언론사들에서 어떤 새로운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언론사의 리더는 투철한 고객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하고 어깨에 힘을 빼야 되고 그리고 독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앞서서 우리가 독자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사실은 자각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현실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디지털의 장기적인 전략들로 사실은 수립하기 되게 어려운 국면을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도 살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뉴스룸 인력의 다양성이 실제로 해외 쪽 언론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디지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좀 앞서 나가고 있는 해외 언론사들은 기사를 생산하는 기자의 직군과 이를 통해서 디지털로 예를 들면 그 어떤 앱을 만들거나 혹은 어떤 표현 방식을 지원할 건지 혹은 어떤 스토리로 사실은 형식으로 담을 건지에 대한 프로덕트 기획은 별도의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담당을 하게 되죠. 네. 이 사람들은 기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기자들과 함께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옆에서 코딩을 해주면서 함께 가장 좋은 품질의 디지털 프로덕트로 만들어낸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케터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용자들이 어떤 피드백을 줬는지 그리고 데이터로는 어떤 흔적들을 남겨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뽑아내는 과정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이것들이 뉴스룸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 글로벌한 언론사들의 일반적인 협업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이 기사 생산도 기자가 하고, 프로덕트 기획도 기자가 하고, 프로덕트 개발은 외주를 맡기고, 그리고 수용자 피드백 관리도 기자한테 시키고, 모든 걸 전부 다 기자들한테 내맡기는 그런 문화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자들이 역량이 뛰어나고 훌륭한 엘리트들의 존재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모든 영역들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역들의 전문성을 가지기도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언론사를 보면서 내뱉는 불만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다양한 직군들, 다양한 뉴스룸 내의 인력들이 서로의 협업들을 이뤄내지 못하는 내부의 뉴스룸의 어떤 구조들, 그러니까 인재들 다양성이 부족하고 디지털 전담 인재들에 대한 위상들을 여전히 낮게 가져가는 이런 흐름들이 여전히 이게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앞에 리더십하고도 조금 결부가 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미 뉴스룸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현재 대부분의 의사결정자들은 왼쪽에 있는 나팔차 세대들입니다. 이제 조금씩 그 나팔자 세대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국면들이긴 하지만 초기에 디지털로 네이티브하게 사실은 기사를 생산해왔던 분들은 아직은 아닙니다. 대신 지금 들어오는 기자들은 처음부터 브런치에 글을 써봤었던 기자들이고 실제로 나팔자라는 것들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나팔자에 익숙하셨던 분들이 원고지로 써내고 이후에 노트북을 받아서 기사를 생산하고 초기적인 어떤 CTS에서 기사 입력기로 디지털로 넘어왔었던 분들이 디지털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관성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되면서 실제로 디지털 혁신들을 굉장히 좀 어렵게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했다시피 결국은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 인프라들을 스스로 개발해내지 못했고 그러면서 낡은 CMS 인프라에 의존하게 되면서 그 CMS가 한 발짝을 나가지 않으면 언론사도 디지털 기술 측면에서 혹은 디지털 스토리의 어떤 생산 측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국면들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기사 생산을 하면서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있는 그 CMS 내에서 뭔가 새로운 걸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 없는 한계들에 봉착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CMS 인프라, 기술적 인프라에 포획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실제로 한국의 많은 수의 인터넷 언론사, 지역 언론사 그리고 중소규모 언론사들이 이런 어떤 그 포기의 국면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저는 대학 언론사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자들한테 다가오는 이 변화의 국면들을 좀 보면 흐름들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것들이 우리가 디지털이 왜 전환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왜 발목 잡히고 있는지 그런 국면에서 지금 세상은 이 생태계는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더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런 흐름들 앞에서 우리 대학 언론사들이 이런 디지털 전환 속에서 한번 마주해야 될 몇 가지 과제들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까 앞에서도 이제 살짝 언급을 좀 드리긴 했었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라는 형식 그리고 이 텍스트 뉴스의 어떤 구조와 스타일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스타일이 바뀌게 된 구조는 디지털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수용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변화하게 됐고 거기에 조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뉴스의 어떤 구조와 형식들이 가장 적합한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그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은 이제 세마포라는 이 미국의 뉴스 스타트업이고 오른쪽은 엑시오스라는 미국의 언론사 이 중에 하나인데 디지털 언론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혹시 엑시오스를 들어보신 분은 좀 있으실까요? 마이크를 딱 꺼놔서 뭐 얘기하실 분이 채팅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왼쪽이 세마포라는 건 이 벤 스미스라는 친구가 창업을 했고요. 벤 스미스는
그 전에 버즈피드라는 곳에서 편집국장을 했고 바로 직전까지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오피니언 지면의 칼럼니스트로 활약을 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오른쪽은 엑셔스라는 곳은 짐 밴더 하이라고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을 거쳤고 폴리티코라는 정치 미디어를 처음에 공동 창업했었던 네, 거기입니다. 네,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엑셔스는 짐 밴더 하이의 사실 두 번째 창업이었고요. 감사해라. 네. 왼쪽은 일단 그 세마포의 기본적인 기사의 구조를 보시면 일단 뉴스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작성한 리포터의 관점을 녹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어떤 의견들을 그 다음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관점들이 있다. 제3의 관점이 있다면 그거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가면은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 하거나 기억해야 될 것들을 놓는 거죠. 이게 기사 형식입니다. 기사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 형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그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의 언론사들도 같이 직면해 있는 이 뉴스 수용자들의 가장 불만들 중에 하나, 그리고 뉴스 언론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일단은 언론사들이 자꾸 특정 관점을 강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특정 관점의 하나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한 두 개 정도의 대립된 관점만 이 제시하는 방식.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또 관점을 소비하길 원하죠. 네. 단순하게 드라이하게 소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생각들을 강화시켜 주는 목적이든 아니면은 다양한 어떤 관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판단을 하든 간에 여러 관점들을 함께 녹이려고 하죠. 이렇게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 세마포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편향되지 않음에도 불게 않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그 관점에 대한 소비들을 사실은 이 뉴스의 형식 안에 끌어오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체 포도 편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뉴스 소비 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탈극화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 만들기 위해서 이 뉴스 형식을 도출한 겁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케이스처럼 특정 관점만을 굉장히 포함시켜서 강제하는 혹은 뭐 그것들만을 소비하는 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분극화, 양극화 문제들을 이 기사 형식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기자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걸 속이지 말자라는 어떤 투명한 의식들, 이 투명성을 얘기를 꺼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 의견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함께 녹이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제3의 관점들을 다루면서 실제로 정보는 정보대로, 뉴스라는 것들은 뉴스의 어떤 어떤 정보는 그대로 두면서 다양한 관점들을 함께 보여주는 이 형식들로 구조화해서 뉴스를 생산합니다. 아마 지금 들어가 보시면 지금 아까 뭐 링크를 주셨는데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기사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직접 아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은 엑소스가 개발했었던 그래서 지금 한국의 책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 브레버티라는 이름으로 아마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소개를 가 돼 있는데요. 여기는 그 처음에 이 뉴스의 스타일을 개발을 할 때 이 짐 밴더하이가 당시에 첫 번째의 주요 수용자 타겟 수용자로 잡았었던 건 워싱턴의 정치 정보를 소비하는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일상이 바빴고 그 바쁜 와중에 핵심 정보들을 빨리 캐치해야 되는 적어도 차에서 이동하는 그 순간에 오늘 뭐 어제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더 빨리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뉴스 형식을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겁니다.
주로 이제 그 형식은 이렇게 What's new, 뭐 Why it matter, 뭐 What's the next, and 뭐 bottom line 뭐 이렇게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대여섯 개의 어떤 그 앞에 이 말머리표들이 붙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What's new는 앞에 세마파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뉴스를 주로 핵심으로 사실 개조식으로도 요약하고 서술식으로도 요약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일 끝에 가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포인트들을 따로 짚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쁜 사람들한테는 앞에 뭐 뉴스를 알고 있다면 오히려 와인 배럴 정도만 보고 이 뉴스를 소비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그러니까 이 유통 경로는 뉴스레터를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뉴스레터에서 그러니까 이 미국의 워싱턴의 어떤 그 엘리트들이 이동하면서 빨리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시작한 게 이 스마트 브레비티라는 뉴스 구조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요즘 한국 언론사들도 많이 따라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그 뉴스 구조나 스타일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스트레이트니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낡아버린 지 오래된 거고 이후에 이제 역피라미드에서 이게 모래시계 이 스토리 구조로 바뀐 것도 벌써 2, 30년인데 한국은 이 내러티브 구조 자체도 사실은 시도하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인색한 국면에 있는데 이미 글로벌하게는 어떤 새로운 어떤 뉴스 스타일과 구조들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두 번째는 뉴스의 주류 포맷이 뭐 분명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뭐 절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의 비중만큼이나 영상이나 뉴스레터 그리고 팟캐스트 생산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로 신문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이틀 전에 공개됐었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이렇게 이 기술 비즈니스 뭐이 뉴스 기술 비즈니스 이렇게 예측 보고서에 대한 그 녹아 있는 그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인데요. 지금 전 세계 314개의 미디어 리더들한테 조사를 했을 때 올해에 늘려나가는 뉴스 포맷 중에 하나로 비디오를 꼽았고 그 다음에 뉴스레터를 꼽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를 꼽았습니다. 그만큼 뉴스의 주류 포맷이 텍스트에서 많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뭐 텍스트가 뭐 죽는다 사라진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텍스트만큼 비중이 있게 생산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것이 비디오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기보다 과거에는 비디오나 뭐 어떤 뉴스레터의 비중들이 좀 낮은 축이었었다면 그거를 훨씬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들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뉴스 직군의 재정의와 그 변화들이 지금 뉴스룸 내에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한 리더들이 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영역이 바로 프로덕트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롤이고요. 그러면서 컨텐츠가 왕이라면 프로덕트는 여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글로벌한 언론사 내에서 이런 프로덕트 설계자들,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이쪽을 그 채용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많이 쓰지만 사실 뭐 연봉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수급이 원활하지는 않은 게 사실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네 번째는 그 뉴스 스타트업이 뭐 한국에서는 조금 멈칫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뉴스 스타트업이 여러 형식으로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는 이제 सब스택이라는 이 플랫폼이 있고 이 안에 기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가들과 기자들이 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सब스택이 개인 한 명의 보통 예전에는 뭐 최근에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되게 이름 있는 언론사에 근무하던 기자가 실제로 독립해서 나와서 이 सब스택에서 유료 구독으로 성공한 케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뉴스 스타트업들이 기자 출신들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좀 더 작은 규모로 버티컬한 영역에서 그들만의 어떤 영역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뭐 얼마 전에 아까도 보니까 예전에 더 버즈라는 더 복스 그룹, 이 복스 미디어 쪽에 소속돼 있는 버티컬에서 근무했었던 기자가 सब스택에서 어, 자기만의 어떤 독립 언론들을 언론사를 미디어를 만들면서 아, 물론 미국이긴 합니다만 자기 혼자 2023년에 100만 달러의 수익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혼자 버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움직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실제로 이 예전에 지역 언론에 있던 분들이 이런 सब스테이로 옮겨 타면서 자기만의 미디어들을 키워나가는 흐름들. 그래서 뉴스 스타트업과 어떤 그 독립 기자의 흐름, 이 활성화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그건 그럴 만한 어떤 지원하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 허들도 많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들도 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심 수익 모델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대학 언론에 계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절감하는 정도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지금도 현직에 있는 언론사들, 국내 언론사들을 이게 만나봐도 사실은 되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긴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도 이제 그 뭐 이 이것도 이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수익 모델을 늘려나가야 될 수익 모델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유료 구독과 멤버십 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80%가 이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디지털 광고나 네이티브 광고 쪽은 좀 지난해보다 많이 빠져갑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런 그 광고 영역이라는 것들이 워낙 대형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고, 실제로 그 장악하고 있는 쪽의 어떤 기술들이 워낙 탁월해서 언론사들이 이 영역에서 필요한 만큼의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얻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커머스 영역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 이커머스 영역이라는 건 보통 이제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링크를 뭐 제품에 대한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그 링크한 만큼의 어떤 수익을 받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플랫폼으로부터 이제 펀딩을 받는 뭐 이런 거, 뭐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플랫폼에서 받는 펀딩의 의존도들은 올해는 낮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 언론사들, 글로벌 언론사들, 국내 언론사들도 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가는 흐름에 같이 올라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이미 국내에서도 유료 구독으로 넘어가는 이 중앙일보를 필두로 해서 지금 뒤로 따라가고자 하는 언론사들이 대형 언론사들이 벌써 한 서너 곳이 나올 정도로 결국엔 이 방향으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들어온 건 아까도 이제 뭐 유튜버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하나의 기술 단계,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올 때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고 했는데요. 이 국면은 AI 때문에 한 단계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사용자들이 직접 만드는 AI, 얼마 전에 이제 어제 뭐 며칠 전에 이 GPT를 개발하는 오픈 AI가 GPTS라는 스토어를 만들었죠. 그 스토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자기만의 GPT를 개발해서 그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데이터가 있으면 아주 손쉽게 PDF만 올려도 그런 자기만의 GPT를 만들게 되고, 그거를 스토어에 올려서 자기만의 유저 제너레이티드 AI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벌써 시작이 된 상태인 거고요. 그래 되면 AI가 만들어낸 컨텐츠의 비중은 정말 빠르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랬을 때 뭐 한국의 언론사든 혹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경쟁할 것이냐, 그 정보들과 어떻게 수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별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더 깊어지는 국면으로 사실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제가 6번째가 7번째가요? 네. 그 검색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써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네이버 큐클론을 가입해 좀 쓰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구글에서 구글 S 서치 제너레이티브 엔진 뭐 익스피리언스라 그래서 그 구글 지금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상단에 왼쪽처럼 제가 일부러 좀 쳐봤는데요. 네. 대학 언론의 미래는 어떠한가요? 네이버 큐클런에서 쳤던 거랑 왼쪽에는 구글 SG를 통해서 어떤 거랑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저 영역에 링크가 올라왔죠. 네. 링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어떤 정보 욕구를 가장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상위에 랭크된 이 링크를 클릭해서 우리가 정보에 접근해 갔다면 지금은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 생성 AI가 결합되어 있는 검색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길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로 올해에는 훨씬 더 지금 네이버는 이 방식을 모바일에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구글은 이미 거의 적용을 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는 각각의 플랫폼들의 비용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가장 보편적 정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썼던 기사들이 예전에는 적어도 뭐 이런 네이버나 구글의 링크를 클릭해서 넘어오는 어떤 그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그 링크를 타고 넘어올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지금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를 보면 이 형식의 검색으로 변화됐을 때 각각의 언론사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로 넘어가는 트래픽이 18%에서 64%까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색을 통해서 대학 내의 구성원들의 어떤 뉴스 소비를 해왔었다면 이제 그 비중들이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을 곧 직면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생성 AI가 여러분들의 생산 영역에 굉장히 빠르게 침투한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이건 저희가 뭐 이 개발한 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글로벌하게는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를 쓰게 되면 그 기사를 뭐 그 기사를 잘 썼든 못 썼든지 간에 혹은 보도 자료를 넣게 되면 그거를 원하는 문체로 굉장히 정갈하게 형태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 수습으로 들어왔던 어떤 뭐 수습 기자의 글을 이런 툴에 넣게 되면 마치 한 2년 차, 3년 차의 대학신문 기자의 기사체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떤 데스킹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생성 AI를 통해 가지고 네, 제가 조금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그 생산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일러스트 같은 것들도 쉽게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자유롭게 되죠. 그래 되면 여러분들이 보통 뭐 제가 학부사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 기사 내에 이미지 하나 없는 기사들이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은 아마 지면에 실는 그 기존의 관행들, 이렇게 지면에 있는 거 그냥 복사해서 올리는 기존의 관행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미지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사실은 이 디지털 영역에서는 가독성에 큰 변화들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찾는 것도 사실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생성 AI들이 생산 영역에서 도와주기 시작하면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사실 넘어갈 수 있는 구조로 좀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마 8번째가 9번째 정도 될 텐데 이제는 뉴스를 소비하는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속에서 뉴스가 소비되고 정보가 소비되는 이런 국면들에 새로운 변화들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거고 다음 달에 출시되는 애플의 비전 프로도 그렇고 메타가
몇 달 전에 출시했던 스마트 글래스도 그렇고 지금 이미 판매도 되고 있죠. 그다음에 뭐 휴메인이라는 곳에서 만든 AI 핀 같은 경우들도 사실은 지금 계속 스마트폰 이후에 정보가 소비될 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들 그리고 인터페이스들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고민하면서 움직여야 된다. 그것이 스마트폰이 뭐 국내에 등장했던 2009년 이후에 어마어마한 변화들을 만들어냈던 것만큼이나 새로운 어떤 국면들을 모멘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생산 측면에서는 이제 이 컨텐츠 포맷 그리고 컨텐츠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구분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는 겁니다.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고 텍스트를 영상으로 바꾸고 또 영상을 다시 텍스트로 바꾸는 것들은 이미 지금 웬만해서는 다 필요한 만큼 구현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영상으로 텍스트를 영상으로 만들 때 그 길이에 대한 문제들이 아직은 좀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긴 합니다. 이래 되면 수용자들이 원하는 포맷을 내가 텍스트로만 생산한 내 컨텐츠를 수용자가 만약에 뭐 쇼폼 형태를 보고 싶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편집해서 뭐 촬영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환을 해서 AI로 변환을 해서 대응하는 것들이 이렇게 사실 어려워지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 되면 뭐 언론사 이 대학으로 따지면 대학 신문사와 대학 방송사, 대학 라디오 간의 차이는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만 첫 생산 포맷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이제 이런 정도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통 채널에서는 이 유통 채널이 훨씬 더 파편화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는 앱스토어가 존재하고 포털도 존재하고 거기에 생성 AI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GPT 스토어 같은 이런 쪽으로 이 정보가 소비될 수 있는 공간들은 지금보다 또 더 파편화되는 구조로 좀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층에서는 이제 수용자가 실제로 자기가 보고 싶은 형식대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용자가 나는 이 텍스트 기사를 뭐 예를 들면 그 영상으로 뭐 쇼폼으로 보고 싶어라고 하면 버튼 한 번이면 그걸 다 전화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그냥 그 좀 세련된 뭐 젠지체로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버튼 하나 누르면 그걸로 다 변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산하지 않더라도 실제 이제 미국의 아티팩트라는 앱에서는 실제로 그걸 구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팩트 앱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이 국면이 얼마나 이미 현실 속으로 가까이 와 있는 것들을 직접 아마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시간 동안 떠들기가 진짜 힘드네요. 정말 목이 좀 잠기는데 한 5분 정도 쉬고 하면 안 될까요? 예, 5분 정도 쉬고 하시죠. 지금 딱 8시기 때문에 네, 8시 5분 정도에 다시 시작하신 거 어떨까요? 네, 저도 커피 한 잔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을 먼저 좀 보내드리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이 별 말씀. 네, 네. 5분 동안 잠깐 잠시만. 쉬고 오시는 동안 이제 저도 내일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원래 이제 강의 끝나고 말씀드리면 좋을 내용인데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5분이면 끝난 내용이라서 그냥 지금 드릴게요. 자,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십니까? 화면 잘 보이시면 채팅으로 네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그 많은 분들이 네를 외쳐주고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일단은 여기 큰 문장 하나 보이시죠? 대학원을 위기 극복을 위한 부시 틔우기가 이번 행사의 목적이자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학 언론이 이제 1992년 처음에 이제 세계일보가 이제 대학 언론 위기론을 이제 기사로 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로 지금 30년이 넘었죠. 하지만 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이제 미디어 환경이 계속 변화하면서 이제 위기를 바로 극복하기 좀 어려웠던 점도 있었겠지만 뭐 인터넷이 등장하기도 했고 소셜미디어 등장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누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짧은 대학 언론 이제 재임 기간 동안 근무하고 나가기 좀 바빴던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담아서 좀 만든 공론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집권 침해, 예산 감축, 인력난 뭐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 위기를 이제 이제는 좀 극복해보자라는 의미가 담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한번 모여서 우리가 너무 분절되어 있고, 그러니까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공론장을 만든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화제 지금 지금 이성규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기 대학원의 과제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일차에 있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회사나 인사말을 넘기고 발제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제도권 언론으로서 대학신문의 역할과 법적 보호, 그러니까 대학 언론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형태의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게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얼마 전까지 대학원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제 느끼는 대학원로 위기,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이제 한인장 선생님과 이제 대구에서 주로 활동하신 이제 김규민 선생님의 말씀을 좀 청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대학교가 이제 부대신문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망했었어요. 완전히 학부사 기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채널 PNU로 개편되면서 좀 이제 부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이제 언론사 간의 어떤 통합 그리고 체질 개편을 통해서 이제 위기를 좀 극복한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좀 황성우 교수님이 이제 위기 개편을 주도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얘기를 해주시게 되시고 그리고 박지현 고등학교 교수님께서 대학원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 길을 좀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이 발제자들이 간단하게 좀 토의를 좀 나눈 다음에요. 라운드테이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라운드테이블에는 여러분이 모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 각각 이제 선호하신 주제를 골라주셨을 텐데 그 주제에 맞는 테이블로 배치가 돼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9가지 주제 다 대학언론 위기 요인입니다. 예산 삭감, 인력난, 지방 대학언론의 위기 뭐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 내용을 저희끼리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그리고 솔루션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세정 한국체육대학교 조교님 그리고 연봉인사 브랜드 팀장님 막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법적 이슈에 대한 것들은 변호사님을 직접 모셔서 그리고 지금 대학원론 비전 설정에 대해서는 지금 강의하고 계신 미디어스피어 이선규 대표님을 모셔서 지금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과 함께 공론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공론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테이블별 대표자분이 나오셔서 토의 결과를 발표하시게 되고요. 간단하게 2분 동안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맞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다. 우리 논의 내용은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솔루션 실행을 위한 팀빌딩을 하게 되는데 앞서 얘기한 이 9가지 위기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팀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도 이 위기원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하는 거죠. 이분들은 대학 언론 위기 극복을 위한 불씨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언론 위기 극복을 위한 선언이 있는데 선언이라 해서 엄청 막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학 언론의 어떤 좀 위기 같은 것들을 이제는 좀 우리가 넘어서 보자라고 하는 어떤 좀 공동의 약속이자 격려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규민 의장께서 좀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폐회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2일차 넘어가게 되는데요. 1일차에 참석하신 분들도 2일차에 모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게 공모전 위주로 이루어지는 행사다 보니까 공모전 본선에 참여를 못 하시고 공모전 이외의 교육과 그리고 우수의 공유 그리고 공모전 참여자들의 결과물 발표를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 동안 이제 좀 구글 툴 교육이라든지 이제 안수찬 교수님의 이제 콘텐츠 기획과 취재 수립 교육 같은 걸 들으신 다음에 점심 드시고 이제 빈 강의실에서 좀 쉬시다가 이제 본선 진출자들이 이제 각자의 결과물을 발표를 하면은 그 발표한 것들을 좀 들으시고 좀 본인의 대학원 활동에도 많이 참고를 하신 다음에 이제 행사가 마무리되는 거 그리고 그때 당선자도 이제 선발이 되면은 이제 당선자에게 이제 쿠키뉴스의 어떤 지원 같은 것도 약속을 하는 것
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를 좀 뒤집어 보면은 일단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이성규 대표님의 강의는 이제 어떤 참여자의 관점 확장을 위한 교육이 되겠고요. 일단은 공론장에 있기 전에 저희의 어떤 시간을 넓히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1일차에서는 이제 대학원 위기와 현실 분석, 극복 방안 논의하고 실전 선언하는 거. 그리고 2일차에는 기성 미디어, 포키뉴스나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 교수신문, 그리고 한국대학신문이 대학 언론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취재하는 것. 이렇게 의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번 이런 행사 자체를 기획한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임팩트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다만 여러분 이것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 이 행사를 즐기고 갈 수 있길 그것만 바라면서 행사를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행사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쳤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다시 PPT 띄워주시고 강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이제 이런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의 어떤 관점에서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대학 언론의 과제, 그래서 이렇게 함께 좀 진행해 봤으면 하는 저의 기대를 좀 정리해서 몇 개의 슬라이드를 좀 만들었고요. 좀 만약에 오버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끝나고 나서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 강조해 왔다시피 실제로 우리 저널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대학 저널리스트로서 우리의 지금 달라진 환경 내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러니까 저는 오디언스 퍼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좋아하는 데이비드 스컷이라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보스턴 글로브 부사장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도 얘기를 하다시피, 그러니까 그 수용자들이 선택한 플랫폼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수용자들한테 다가가는 것. 그리고 이 저널리스트의 공적인 목표는 바로 어떤 장애물에도 수용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뭐 이것이 이제 디지털의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아마 오디언스 퍼스트라는 얘기들을 제가 좀 꺼낼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빨리 그리고 수시로 꾸준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한 번씩은 다 써보고 계실 거고, 지금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읽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건 실제로 사람들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 어느 쪽을 통해서 우리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머물면서 우리의 웹사이트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어떤 여러분들이 쓰시는 툴 내에서 어떤 그게 구글 애널리틱스건 아니건 간에 독자 분석 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는 이 부분부터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우리 걸 보고 우리 기사를 소비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들이 존재하는 곳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해서 더 접점들을 빨리 확보해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건, 그러니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오디언스 트랜스포메이션, 오디언스 퍼스트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거에 위한 첫 발짝은 바로 독자가 있는 곳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대학 언론만이 가장 필요로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작은 걸음들을 한번 좀 시작을 해봐라라는 얘기들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 언론사들이 자기네들의 소위 말하면 그 지면들을 운영하는, 이렇게 신문을 여전히 발행하고 있는 곳들은 거의 열이면 한 9에서 8 정도는 이 ISSUU라는 이수라는 툴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이 신문의 PDF 파일을 전부 다 업로드를 하고 실제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툴이 가지고 있는, 뭐 어차피 만약에 신문을 만약에 발행을 여전히 하고 있는 곳이라면
적어도 공들여 만든 그 신문 자체도 더 많이 잘 소비될 수 있도록 환경들을 디지털 쪽에서 사실 제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대학 신문을 좀 들여다보고 뭐 다른 대학 신문들도 좀 더 봤었는데요. 대부분 앤디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PDF 괄호 보기 이렇게 하여튼 지면 보기 이런 것들을 두고 있는데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 하나는 그러니까 이 검색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검색이 안 된다는 건 이 지면에 PDF를 올리면 그 내용 검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기 추천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PC든 아니면은 태블릿에서 그러니까 이 페이지네이션의 어떤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들을 애니소프트 쪽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하게 만든 그 PDF 지면들을 실제로 그냥 장식처럼만 올려놓고 아카이브처럼만 올려놓고 결국은 모바일에서든 아니면 태블릿 환경에서든 PC 환경에서든 소비되도록은 전혀 안 해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훨씬 더 수용자 친화적인 UX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독자들이 더 읽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놨을 때 독자들, 그러니까 대학 구성원들이 와서 조금 더 쉽게 편리하게 보게 되는데 이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왜 오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건 저는 너무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출발점들을 하자는 건 사례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내에서 우리 이 독자들, 대학 내에 있는 독자들이 우리의 뉴스를 훨씬 더 친근하고 편하게 소비할 수 있는 UX에 대한 고민들을 웹사이트의 영역이건 웹사이트 내에서의 세부 프로덕트의 영역이건 작은 거라도 한번 실천을 하는 것이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것들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 선택지들이 있는데 특정 하나의 기술에 포획돼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상도 같이 줄어들어 버리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떨치고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 보면서 사용자들한테 줄 수 있는 최적의 경험들이 무엇인지를 UX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는 내부의 인재도 필요하고 그걸 고민하는 어떤 접근법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다양한 표현 양식들을 그러니까 구현하지 못하고 실험하지 못하는 어떤 기술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건 2023년 그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라는 사실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시사인의 대학 기자상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에서 스튜던트 저널리즘을 별도의 항목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승을 했었던 곳에 대상을 차지했었던 곳의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사실 시라큐스 대는 대학 학보사도 되게 유명하긴 하지만 그쪽에 저널리즘 스쿨 내에서 실험하고 있는 여러 뉴스의 어떤 도전들 이런 것들은 사실 참고할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 저널리즘 어워드의 파이널리스트까지 매번 올라가는 대학 중에 하나가 이 스타큐스 대학교 쪽 뉴하우스 저널리즘 스쿨 쪽인데요. 그러니까 이쪽도 처럼 얘네들은 직접 이런 방식으로 되게 워드프레스로 직접 컨트롤하고 디자인하고 거기에 새롭게 개발도 하고 하면서 기자와 개발, 디자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협업하는 것들을 이미 대학 내에서 체험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한국은 그냥 오로지 그냥 텍스트만 쓰는 기자들 혹은 뭐 영상만 찍는 기자들 이런 것들이 이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사실은 한국의 언론사들로 오다 보니까 한국 언론사들도 사실은 거기에 좀 머물게 되는 어떤 흐름들이 잔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대학 언론사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오히려 그 대학 언론사가 활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적 인프라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많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것이 뭐 워드프레스가 됐건 뭐 최근에 서울대 대학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윅스를 써서 활용하기도 하는데 결국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쓰는 디지털 CMS 내에서 전부 다 구현되도록 하는 것들로 넘어가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새로운 형식들을 실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이것들을 굉장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정말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적은 리소스로 다양한 저널리즘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 수가 적어서 뭘 못했어.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뭐 또 다른 어떤 비용이 없어서 뭐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못했어. 뭐 무슨 툴을 다룰 수 없어서 못했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과 어떤 그 이 한계에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여러분들한테 펼쳐지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기사를 훨씬 더 세련되게 문체를 바꿔줄 수 있는 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유튜브를 기사로 만들어주는 툴도 있고 웹사이트를 몇 개의 텍스트와 설정만으로 만들어주는 툴까지도 이미 다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뭔가를 실험할 수 한다라고 한다면 그 툴은 이미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찾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실험적이고 도전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쪽에서 어떤 이 얘기들을 좀 꺼내놨으면 좋겠고 그거를 문제없이 한번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수준으로 자꾸 이렇게 머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언론사 내에서 몇 년을 몸담고 있든지 간에 뭐 길어봐야 한 2년 정도겠지만 그 안에서 뭔가 새로 실험들을 해보고 그 실험들 속에서 다른 팀원들과의 협업하는 경험들을 가져보는 것.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후에 언론사에 들어갔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과 기초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대학 언론사에 대해서 가장 실험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도구적 활용 능력, 디지털에 대한 마인드셋 이런 것들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언론사 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은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학 내에서도 여전히 이제 그 뉴스 회피, 뉴스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미없어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 흐름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그건 레거시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지 않죠. 보지 않습니다.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솔루션을 그 조직 내에서 계속 내놓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앞서 나가는 언론사들인 거죠. 그래 되면 그 속에서 사실 지금 이제 많이 검토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 이 형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뉴스를 기피하고 회피하는 문제들,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또 다른 뉴스들에 대한 거부 문제들,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독자들을 욕할 거냐, 욕한다고 해서 사실 풀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판만 한다고 독자들을 그러니까 이 불만 독자들의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서 사실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솔루션 어떤 식으로 찾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앞에서는 이제 뉴스 구조를 바꿔냈던 세마포와 이 엑소스가 있었다면 지금 글로벌한 언론사들, 글로벌에 있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가장 먼저 검토를 하고 있는 건 복잡한 이야기들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더 나은 기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렇게 이 explained story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설명형 규조의 기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을 훨씬 더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 그쪽에 더 접근을 좀 하면서 바꿔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솔루션 저널리즘 혹은 컨스트럭티브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자체가 주는 독자들, 그러니까 비판만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기피를 한 게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늘 묻죠. 그래서 비판하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가 바뀌는데 라는 질문들을 계속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아 왔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발짝 나서 들이 존재를 해. 이런 솔루션들이 있어. 그리고 그 솔루션 중에 가장 이 매력적인 건 독자 니네들, 독자 당신들이 사실은 선택을 하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솔루션 저널리즘이라고 얘기를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검토되고 있는 해법들을 다양한 해법들을 소개를 해주면서 실제로 건설적으로 이렇게 이 담론들이 펼쳐질 수 있는 어떤 그 그러니까 기사의 유형들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 휴먼 스토리들을 통해서 뭔가 좀 임팩트를 주고 감동을 시키기도 하면서 뭔가 긍정의 어떤 에너지들을 부여할 수 있는 기사들을 더 발굴해서 제공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학 언론사에 내서 그러니까 이 대학 언론사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 대한 회피까지는 아니더라도 뉴스에 대한 어떤 뭐 뉴스를 소비하지 않는 경향들을 우리의 스토리의 어떤 취재 관행, 어떤 보도 관행, 보도 형식들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를 내부에서 먼저 사실은 해답을 꺼내놔야 된다는 거고 그 고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꼭 전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주력 수익 모델을 재검토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였던 걸로 전 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편집권 독립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재정이 독립되지 않은 독립은 사실상 전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학교의 어떤 편집권에 대한 간섭들을 이상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 언론사들도 동일하게 경험했었던 거고 이미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독립적인 대학 언론으로 나가는 쪽과 아니면 어떤 이 외부의 펀딩들 새로운 어떤 그 펀딩들을 펀딩의 어떤 그 소스들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대학 신문 동인들의 어떤 이 지원금들을 아예 체계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것. 이걸 통해서 대학의 재정에 대한 대학 본부의 어떤 그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들은 사실은 당연히 했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한 20년 전부터 검토가 됐지만 아무도 실행하지 않거나 혹은 실행에 더디거나 아니면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중첩되면서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 안타까움들이 저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학 언론사들은 여기도 이제 시라큐스 대학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매년 언론의 대학 언론 모금 대회 같은 거를 해서 어느 대학들은 어느 정도 모았더라, 어느 정도 모았더라. 그러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금하는 방식의 어떤 주로 이제 도네이션이죠. 주로 동문들한테 할 거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또 할 테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내부의 어떤 취재 인력들에 대한 그 지원 뭐 하여튼 급여 뭐 이런 것들로 충당을 하는 이런 방식을 계속 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뭐 하버드 클린턴과 함께 뭐 되게 좀 오래된 그 언론사 중에 대학 언론사 중에 하나 예일 데일리 같은 경우는 이미 한 70년대 정도 때부터 대학 언론 이 대학 본부의 어떤 재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동인들이 아예 그 비영리 재단을 YDN이라는 것들을 좀 설립을 하고 그 비영리 재단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는 이런 방식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물론 지금 이 언론사 내에서 대학 언론사 내에서 근무하는 하여튼 이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들은 선후배가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검토하거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거 그냥 약간 제 개인적인 바람들을 좀 드리는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 언론에서의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터놓고 스스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공론장을 얘기하고 그냥 저널리즘의 3, 40년 전에 그 정의들, 교과서에 있는 정의들로 지금 대학 언론의 저널리즘을 이해하고 얘기한다면 저는 앞으로 그 부분들이
얼마나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위기를 돌파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솔직히 좀 회의적인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스튜던트 저널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통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정의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저널리즘의 정의는 시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보를 사실에 기반해서 제공하고 권력을 감시함으로써 공동체를 위해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또는 실천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물론 이 정의는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우리의 저널리즘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뭐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라는 책에서의 계속 업데이트되는 버전에서의 그 정의들을 제가 조금 추가하거나 변형한 수준입니다. 그 정도 이 저널리즘의 정의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특히 이 최근 들어서는 저널리즘을 중요한 어떤 그 미션 중에 하나로 시민들, 수용자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도와주는 거지 시민들을 깨치게 한다거나 설득한다거나 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보적인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실 기반의 진실을 추구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결정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핵심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저널리즘의 정의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꼭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변화된 흐름들에 맞게끔 잘 튜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뭐 최근에 이제 뭐 얼마 전에 나왔던 책 중에 이제 불편한 언론이라는 이뭐 내일 이 강연하시는 안수장 교수님하고 되게 친한 분이죠. 같이 세미대 전해주는 스쿨에 계시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 책에 이게 나옵니다. 정말 한국의 언론사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대학 신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언론인, 저널리스트와 정치인, 사회운동가의 차이를 여전히 구분하지 않는 문화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한국 언론사의 대부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은 그 전에 대학 언론을 경험한 측에서도 이 학생 기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게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자로 넘어오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인과 사회운동 그리고 언론인과 정치인, 언론인이 이 운동을 한다는 개념은 사실 둘이 저널리즘과 운동은 사실은 병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널리즘의 정의에 대해서 운동이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정파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극단화를 만들어내는 진영주의로 사실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널리스트는 무엇이고 저널리즘은 무엇이고 거기서 저널리스트의 몫은 무엇이고 그 저널리스트는 사회운동가나 정치인과 무엇이 다른지 대학생의 나에서의 이 운동하는 친구들과 사회운동을 하는 쪽 대학 내 운동을 하는 쪽과 대학 저널리스트는 무엇이 다른지를 저는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저는 대학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배우고 나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물론 이제 뭐 제가 끝에 가가지고는 뭐 저널리즘에 대한 어떤 뭐 근본적인 질문들을 여러분들한테 남기고 끝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디지털 전반에 그러니까 대학 언론사들이 처한 몇 가지 어떤 위기 국면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러니까 대학 언론사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작은 걸음의 힌트들을 좀 드리고 싶었었던 거고요. 그것이 그 핵심에는 오디언스 퍼스트라는 관점을 내놓고는 어떤 것도 사실은 실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걸 남기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첨부였습니다. 혹시 뭐 제가 주제넘게 얘기한 것 중에 혹시나 불편한 점이 있었거나 혹시나 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것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손들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요.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순서대로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 손들기 버튼은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고요.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대신 대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제 그 수강생분들이 남겨주시는 동안
그렇게 개최하시려면 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또 필요한 솔루션이 블루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네, 사례가 없어서 대표님께서 그냥 했던 것 뿐입니다. 그냥. 네. 예, 그 대표님께서 뭔가 블루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짧게나마 설명을 해주셔도 그 디지털 전환을 꾀하는 좀 대학 언론인들한테 좀 적합한 솔루션으로서 되게 좀 고려할 만한 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질문 다 받고 나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점이 디지털 전환이랑 오디언스 버스트를 위해서 대학 언론도 이제 일만의 어떤 조직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언급하시기도 했지만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 그리고 편집권 차원의 어떤 독립 이런 것들이 좀 필수이기도 한데 사실 이게 한국 대학 언론에서 굉장히 좀 힘든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렵게 네, 네. 변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일 또 컨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이런 공론장에서 좀 내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어떤 조직 전환에 대한 얘기 아니면 어떤 재정적 행정적 독립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좀 솔루션으로 제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공론장에서 여러분이 얻은 영감을 같이 꺼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DM이 온 게 좀 있는데요. 그 네, PPT 파일을 같은 대학 언론 동료들이랑 좀 같이 볼 수 있겠냐면서 공유를 부탁하셨는데 네. 혹시 어떻게 해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제가 최신 버전, 그러니까 뭐 최종 버전을 제가 종관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것을 제가 그 여러분들 있는 단톡방 있잖아요. 그 오피니티 방에 제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환이 어렵도록 이제 PDF 파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모양입니다. 네, 그, 네, 사실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내일 또 라운드 테이블에 자리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9번 테이블 이제 대학 언론 비전 설정에서도 이제 만나 뵈실 수가 있는데 그때 만나서 이제 좀 직접 만나서 질문을 드린다거나 그리고 테이블에서 직접 만나서 이제 좀 내 논의를 나눈다든지 그런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현지 기자가 돼서 내용을 좀 집중하면서 들었지만 사실 잘 모르는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질문하시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PPT 파일을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 녹화본 같은 것도 이제 요청해 주신 분들한테 드리고 하면은 좀 더 내용을 숙지하면서 질문 사항들이 또 생기고 내일 또 공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DM으로 이제 좀 녹화본을 좀 달라. 왜냐면은 좀 지금 아직 퇴근을 못 해가지고 혹은 이제 지금 마감 중이어가지고 이제 여기 모르신 대학 언론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네, 네, 그분들이 네. 자야지 영상을 좀 자기 전에 보고 그리고 내일 컨퍼런스 참여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대 성지호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할 수 있겠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채팅을 남겨주셔도 좋고 마이크를 켜셔도 좋습니다.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 학부사 편집국장 성지영입니다. 일단 맞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고,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AI나 인공지능 등이 기사를 제품화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사실 제가 기자를 꿈꾸면서도 가장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김성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AI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발전한다면 기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혀 대체를 안 할 것 같고요. 네, 그 하나 이렇게 이 기술적 측면하고, 그러니까 이 전형적 문화적 측면하고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GPT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LLM의 이 한계들이 뭐냐면 가면 갈수록 제일 중요해지는 건 그러니까 인간이 생산한 오리지널 컨텐츠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LLM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이 학습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인간이 만든 오리지널한 데이터가 그 또 품질 높은 데이터가 계속 학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단계 GPT-4에서 5로 올라가거나 할 때마다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훨씬 더 늘어나는데 문제는 AI를 거쳐서 만든 데이터들이 훨씬 더 늘어나요. 그래 되면 그러니까 AI가 생산한 데이터를 AI가 다시 학습을 하게 되면 품질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생산한 고품질의 컨텐츠나 데이터가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주체가 생각보다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뭐 물론 이제 이 뭐 지금 오픈 AI하고 이제 뉴욕타임스하고 지금 뭐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이제 뭐 그걸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지만 당연히 좋은 게 고품질의 데이터는 너무너무 사실은 이게 AI 쪽에서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언론사들이 전부 다 AI한테 맡기고 기사 생산에서 기자들이 오리지널하게 생산하는 비중들을 낮추면 이후에 돈을 못 법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플랫폼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생산한 고품질의 뉴스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저널리즘 데이터들을 굉장히 이 장문이라든지 고품질로 되어 있는 것들을 비싼 돈 주고 사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그냥 AI가 생산한 기사는 아예 사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 모델 차원에서 언론사들이 사실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익을 원한다면 훨씬 더 기자들이 더 고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기사의 비중을 늘려야만 사실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자를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대신 그 특정 기사의 포맷을 어떤 스타일을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도 나왔었던 거지만 기자들이 한국의 기자들로 따지면 그러니까 저쪽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보도 자료들 이거 하는데 지쳐서 내가 정말 고품질의 뉴스를 생산하는데 시간을 못 내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게 맞죠. 그런 면에서 지금 조선일보도 하긴 하고 있긴 하지만 보도 자료는 그냥 AI에 넣고 뭐 기사 문체를 바꾼 다음에 그 데스크가 살짝 뭐 검수하고 내보내는 그러니까 이 방식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 자료를 기사로 만들어서 그걸로 생존하는 언론사들은 사실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컨텐츠를 누고 사지도 않을 거고 그 컨텐츠가 많이 소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오리지널하게 훨씬 더 고품질의 저널리즘을 생산해야 되는 어떤 이 역할로서의 기자, 그러니까 정말로 수준 있는 기자들은 훨씬 더 귀해질 거고 단순히 보도 자료만 대충 뺑 처리하는 수준의 기자들은 그 가치들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좀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에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까 마이크를 켜신 분이 몇 분 더 계셨어가지고 음,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마이크를 켜거나 채팅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없나 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내일 행사에서 또 대표님한테 많은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쯤에서 오늘 이성규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강의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해주신 대표님한테 많은 감사의 말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대표님, 내일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오프라인이죠? 네, 오프라인입니다. 고려대학교 미디어관에서 합니다. 3시인가요? 2시인가? 1시까지 오시면 되는데, 라운드 테이블 자체는 2시 넘어서 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가서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혹시 리디아 선생님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약속된 9시는 아니지만 조금 더 이른 지금 시간에 빠띠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타운홀에 대해서요. 네네네. 제 얘기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화면 공유하면서 그러면 같이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네, 화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2024 대학 언론인 컨퍼런스 불시 전야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라는 곳에서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리디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바로 이어서 시작하면 될까요? 어떻게? 예, 바로 이어서 시작한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 이제 활동도 많이 했었고 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좀 대학에서 어떤 학내의 어떤 여러 가지 자치나 이제 이런 부분과 또 이제 이런 학내 민주주의나 이제 이런 부분들과 또 플랫폼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 찾아뵙게 된 이유는 오늘 내일부터 이제 이틀 동안 진행되는 컨퍼런스에서 저희 파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운홀이라는 의사결정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파티가 이제 갖고 있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또 오늘 직접 조금 본격적인 내일 컨퍼런스에 앞서서 한 번씩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면 내일 본 컨퍼런스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최대한 짧고 컴팩트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드린 파티 타운홀은 구성원들과 함께 결정하는 수기와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이제 파티가 지금 이런 기조로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로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든다라는 이제 기조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기술이라는 것들이 누구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열려져 있고, 또 시민들도 그걸 훨씬 잘 활용하면서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주도하고 협력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고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것들은 좀 파티가 좀 여러 가지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참가자들과 직접 함께하는 이벤트 그리고 구성원들과 조금 더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투표나 의사결정 같은 것들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네,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누구나 좀 쉽게 개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열려있는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wnhall.kr이라는 주소를 들어오시면 누구나 접속하셔서 뭐 당장이라도 만드실 수는 있지만 음, 오늘은 좀 정해진 걸로 여러분들께 한번 안내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저희 타운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의 기계가 필요하거나 어플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도 바로 외부로 들어오실 수 있고 PC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컨퍼런스에서 운영할 때 여러분들도 뭔가 별도의 앱을 설치한다거나 하지 않고 뒤에 보여드리는 QR코드나 전달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같이 좀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운홀에는 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가자들이랑 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안이라든지, 발표를 이제 들으면서 좀 내가 이 발표를 잘 듣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리액션 해줄 수 있는 응원, 그 다음에 뭐 출석 체크, 그 다음에 퀴즈, 이제 내 오늘 발표나 뽑아서 지금 세션을 구성해 놨으니까 이따가 바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마치고 본격적으로는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있을 컨퍼런스 타운홀에 같이 직접 들어오셔서 직접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다들 있으시면 핸드폰으로 이거를 QR코드를 찍어서 이제 들어와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채팅으로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줌 채팅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뭐 PC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타운홀을 같이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네, 요렇게 지금 오른쪽에 요 창이 보이실까요? 네, 잘 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요 보라 색깔 이렇게 창이 뜨면서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 다음에 참가자 동의, 정보 동의에 대한 부분들이 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예전에 참가 신청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뭐 입장한 이력이 있다, 본인인지 맞으신가요? 해서 저는 네, 본인이 맞습니다. 라고 하고 입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여기 목록을 가보시면 지금 다 닫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딱 그 순서에 맞게 요 세션들을 열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출석 체크를 열 테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시게 되면 출석 체크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많이들 벌써 빠르게 해주시고 계시는군요. 네. 여러분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출석 체크한 인원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아마 내일 컨퍼런스 진행하실 때는 요 화면을 같이 보면서 진행하실 거 될 것 같고, 오늘은 조금 간단한 설명을 같이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화면, 여러분께 보이는 화면이랑 두 개를 좀 동시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QR코드 다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채팅을 남겨주시거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지금 다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점점, 네네, 많이 들어와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좀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제가 이제 출석 체크는 그냥 그대로 열어둘게요. 열어두고 이제 두 번째 응원이라는 세션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요거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응원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응원으로 화면도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일 아마 발제나 이제 이런 거 들으면서 대회 시간 동안 이제 내가 이 컨퍼런스에 대해서 이만큼 기대해라는 거를 조금 박수 버튼을 누르면서 우리가 같이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 건데요. 제가 시작을 누르면 네, 이렇게 응원을 엄청 빠르게 올라가네. 네,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응원하기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으는 박수의 개수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어오셔서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간님께서도 한마디 해보시겠어요? 하시는 동안 중간님의 이야기에 이제 동의가 되는 만큼 박수를 다 같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슨 드립 치려고 했는데 드립은 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미시면 어떡해요. 아무튼 내일 컨퍼런스 오신 실시간 박수 올라가 보니까 못하겠다 말을. 네, 그렇네요. 아무튼 예, 저에게 쏟아진 박수가 지금 1,500개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언론 활동을 한 지 9년이 됐거든요. 9년이라고 하시니까 다들 놀라실 것 같은데 이번 행사를 끝으로 제가 은퇴를 해요. 그래서 네, 와, 제 은퇴에 많은 뭐 잘 알지 못하시겠지만 많은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직 기자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대학 언론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자이자 활동가의 신분도 마무리를 짓습니다. 라고 하는 동안 박수가 엄청 올랐네요.
네, 종가님이 이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해 주신 거에 공감하셔서 2,000개가, 2,200개가 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내일도 계획하는 동안 이제 많은 이야기들 다른 분들 나눠주실 텐데 그만큼 좀 우리가 이만큼 응원해라는 거 같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중지를 하고요. 멈췄습니다. 멈췄고, 네. 그럼 이제 다른 이벤트로 이동할 건데요. 다음은 이제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 이벤트로 이동하기를 눌러주시면 밑에 여기 지금 밑에 출력 체크는 제가 지금 계속 열어놔서 진행 중이고 기대감을 남겨주세요라는 게 보라 색깔 버튼이 뜨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내일 기대되는 거 한 단어씩만 적어볼까요? 한 단어씩만 어떤 마음인지. 근데 단어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문장으로 뭐 기대됩니다 이런 거라도 간단하게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불씨 화이팅이라고 적겠습니다. 네, 다들 적어주시고 계시군요. 이렇게 하면은 좀 공감되는 거에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아요 버튼도 이렇게 누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화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시는 거를 실시간으로 발표자 화면에서도 볼 수 있고요. 여기 전체로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 순서대로도 볼 수 있고, 방금 제가 공감 버튼 이렇게 누를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감 버튼이 눌린 거를 이렇게 인기 순으로도 배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발제자 토론이나 질의응답 시간에도 요거를 활용해서 좀 질문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 저 질문에 너무 공감돼. 나도 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이제 요런 게 보이신다라고 하면 그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진행할 때도 그러면 이제 그 좋아요 순서대로 하면서 조금 더 우선되는 것들 먼저 뭐 질의응답 받을 수도 있을 거니까 요거는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그럼 다시 중지를 하고요. 그래서 내일 뭐 다른 것들, 이제, 발제자 자유 토론이나 이제 토의, 이제 여러분들 테이블 토의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도 요거 각각의 세션이 열리면 요 보라 색깔 햄버거 버튼 눌러서 해당 세션을 가셔서 똑같이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동일한 거니까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가 있어요. 투표는 네, 여기 다시 다른 이벤트로 이동하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지금 투표, 행사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보고 싶다면 투표하세요라는 게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이건 내일 본격적으로 행사 끝나고서 진심을 담아가지고 이제 해주시면 되겠지만 오늘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눌러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투표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 의견이라는 창이 있어서 이 투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다른 의견이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 여기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투표와 의견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이렇게 현황이 이렇게 여러분한테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발표자 화면에서도 이렇게 화면에 사진 띄울게요. 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막 올라가고 어떤 순서가 막 바뀌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은 네, 그냥 재밌게 한 번씩 눌러보실 수 있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전부 다 투표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전부 다 공감이 된다라고 하면 다 누르셔도 되겠네요. 개수 제한은 없으니까요. 네,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요 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대학 언론의 위기 극복을 위한 선언에 참여하세요라는 세션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이동해 볼까요? 또 이렇게 화면이 뜨면 햄버거 버튼에서 이렇게 선언에 참여하세요라는 게 뜨고요. 이게 이제 내일 선언이 진행될 텐데 이 선언문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이 선언을 동참합니다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는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똑같이 의견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몇 명이나 투표했는지 화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 혹은 PC 이 기기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오늘 행사에서 느낀 감정은 무엇인가요? 라는 게 또 다음 세션으로 또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벤트로 이동하기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지금은 비어 있는 칸인데 이건 좀 여러분이 나중에 같이 입력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감정 예를 들면 새로움이다. 그러면 새로움을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창에도 똑같이 기기에도 아마 새로움이 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새로움에 내가 동감이 된다. 나도 이걸 똑같이 느꼈다. 라고 하면 이걸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로운 거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한번 입력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어, 반가움, 뭐, 기쁨 이런 것들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네, 많이 해주시고 계시군요. 네, 이렇게 하면 누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에 공감을 했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 네, 이런 이모티콘도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이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뭐가 더 많이 되고, 뭐가 더 적게 되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네트워크 시각화된 걸로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마 행사가 끝나시고 마지막쯤에 우리 여기 참여한 모두가 어떤 감정을 제일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또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폐회사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거기에서는 처음에 이제 개회할 때랑 마찬가지로 응원하기 기능이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조금 더 힘찬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 폐회사까지 들어주시면 내일 컨퍼런스가 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이전에 뭐 다른 토론회나 뭐 국회나 이런 데서는 보통 듣고 뭐 질의응답 정도 진행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것보다는 조금 나도 여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있어라는 거를 좀 느끼고 이제 행사 진행하는 분들도 좀 같이 조금 더 재미있고 좀 더 신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일 단순히 청중이라기보다는 정말 나도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기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같이 타운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내일 다시 초기화를 다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게 준비를 다시 세팅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게 다 끝나게 되면, 뭐 데이터 같은 것들도 여러분께도 나중에도 공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요건 제가 다 이제 중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파티 타운홀이라는 솔루션을 설명해 주신 담당자 리디아님께 많은 감사의 박수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인사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퇴근하시고 집에 계시면서도 일을 하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너무 그, 기쁜 일입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타운이라는 솔루션 덕분에 컨퍼런스가 조금 더 유기적인 소통이 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지금 35분 계신데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행사의 코어한 이제 참가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티 타운을 미리 배우셨기 때문에 내일 와서 처음 보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아, 나 이거 알지? 해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새로운 막 적어주시고 투표도 하시고 박수도 막 쳐주시고 하면은 되게 다들 오 뭐야 하면서 행사를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정확하게 9시가 됐는데요. 이쯤에서 오늘 전야제는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신 리디아님, 김나연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그리고 파티 타운홀에 관심 있으신 분도 리디아님께 나중에 파티 통해서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쯤에서 자리 마무리하고요. 내일 좀 이따가 이제 1일차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 오픈 채팅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1일차 그 공지 보시면서 내일 자리 안전하게
눈이 또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쯤에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은님 감사합니다.